여러분은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갑자기 눈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으로요. 처음에는 저도 제가 미쳐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날 본 건 환각이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회색 가디건을 입고 그렇게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순자야. 그의 목소리였어요. 착각도 꿈도 아닌. 분명 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그 뒤에 있었으니까요. 왜 제가 그 한남동 할머니의 간병인이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제 남편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는지.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현실과 신비가 뒤섞인 그곳에서 저는 사랑과 운명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건 그날 할머니의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 집에 가서 옷을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저는 올해 53, 경북 양평이 고향인 김순자입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월급은 넉넉지 않았지만 저와 아들 하나를 위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이었습니다. 순자야,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아들이 좋아하는 치킨 사올게.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남편의 차를 덮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바닥이 났습니다.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식당 일도 해보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인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간병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씻기고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병원에서 시작했는데 다행히 손이 곱고 성격이 꼼꼼하다며 환자분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일하다 보니 어느 정도 경험도 쌓이고 평판도 좋아져서 개인 간병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남동에 사시는 이명희 할머니였습니다. 85세의 고령이시지만 정신이 또렷하시고 거동도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혼자 살기에는 불안하다며 자제분들이 간병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할머니는 제게 유난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눈빛이 착하네. 처음 보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바로 일을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월급도 병원에서보다 훨씬 넉넉했고 숙식도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도, 그리고 제가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도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온몸에 한기가 돕니다. 할머니의 부탁으로 제 집에 들렀다가 다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이명희 할머니의 집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오래된 양옥집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쓸쓸해지는 집이었어요. 담장은 높았고 정원의 나무들은 마치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온갖 일을 지켜본 것처럼 굵고 검었습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할머니는 첫 만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치고는 지나치게 큰 집이었지만 할머니는 이 집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도 요양원을 권했다고 하는데 매번 완강히 거절하셨다고 해요. 처음 며칠은 할머니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정원을 거니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2층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녁에는 TV를 보시다가 구시면 어김없이 취침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할머니가 혼자만의 습관처럼 중얼거리는 말들이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어. 조금만 더.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는데
처음에는 치매의 초기 증상인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판단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직접 하고 계셨고 매일 경제신문을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은행 업무도 직접 보실 정도로 정신이 맑으셨죠. 한 가지 이상했던 건 할머니가 저의 신상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계셨다는 점이었어요. 양평이 고향이시죠? 남편분이 3년 전에 돌아가셨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린 적 없는 내용들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나 봅니다.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는지, 왜 다른 간병인들은 이 집에서 얼마 못 버티고 나갔는지를. 하지만 당시 저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고 생활비도 필요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저를 각별히 아끼셨습니다. 며느리처럼 대해주시면서도 가끔은 마치 오래된 죄책감이라도 있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순자 씨,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을 툭툭 던지시곤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부탁을 하셨어요. 순자 씨, 집에 가서 옷을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부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할머니가 매일 밤 12시에 일어나 2층 서재에 올라가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화장실에 가다가 발견했는데 그 후로 계속 관찰해보니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일과였습니다. 서재에서는 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았어요. 한밤중에 들리는 할머니의 웃음소리는 왜인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 오늘도 왔네요. 기다렸어요. 이런 독백 같은 대화가 자주 들렸죠. 하지만 막상 제가 2층에 올라가면 할머니는 혼자였고 서재는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상했던 건 할머니가 가끔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였어요. 영희야 하고 부르시다가 화들짝 놀라시며 순자 씨 미안해요 하고 정정하시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영희는 할머니의 동생 이름이었대요. 4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면 늘 두 사람 몫을 차리시려 했습니다. 제가 할머니, 저는 제가 따로 먹을게요. 라고 말씀드려도 아니야. 이따가 오실 분이 있어. 라고 하셨죠. 하지만 결국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원 가꾸기도 특이했어요.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나가셔서 특정한 나무 앞에서 오래도록 서 계셨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가끔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죠. 그 나무 아래에는 항상 신선한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창문을 열어두는 습관도 있으셨어요. 한겨울에도 2층 서재의 창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올 수 있게 해둬야 해요. 라는 게 할머니의 설명이었죠. 그래서 밤이면 늘 찬 기운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매달 음력 보름날이면 집안 곳곳에 향을 피우고 제사상처럼 음식을 차려놓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제사 지내시는 건가요? 여쭤보면 아니에요. 그냥 손님 접대하는 거예요. 라고 답하셨죠. 하지만 그 손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방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는데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한 번은 실수로 제가 청소하다가 건드렸는데 그때 유일하게 할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이건 절대로 손 떼면 안 돼요. 약속해 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이 집에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 남편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 집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 2층 서재에서 들리는 책장 넘기는 소리, 때로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피아노 소리까지. 특히 저의 방은 1층 끝에 있었는데 밤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는 소리려니 했지만 할머니의 방은 2층이었고 그분은 한 번 주무시면 새벽까지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게다가 그 발자국 소리는 항상 제 방 앞에서 멈췄다가 사라졌습니다. 집안의 온도도 이상했어요. 한여름에도 특정 공간은 유난히 서늘했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켜도 따뜻해지지 않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현상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거울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거울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왜 거울을 가리고 계세요? 여쭤보면 보여서는 안 되는 게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화장실 거울에 천을 살짝 들춘 적이 있는데 그날 밤 끔찍한 악몽을 꿨습니다. 장롱이나 서랍에서는 오래된 남성용 옷들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홀로 사신다고 했는데 왜 남자 옷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옷들이 마치 누군가가 방금 전까지 입었던 것처럼 따뜻하다는 거였어요. 밤이면 창문 너머로 정원의 나무들이 이상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특히 할머니가 아침마다 들리시는 그 나무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이상한 부적들이 붙어 있었어요. 문틀 위, 창문 가장자리, 심지어 거울 뒤에도요. 하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쫓아내기 위한 부적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아두기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밤중에 깨면 누군가가 제 방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죠. 다만 방 안에 남편이 즐겨 피우던 담배 향이 잠깐 감돌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제가 그날 현관문 앞에서 죽은 남편을 마주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혹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며 넘겼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과 관련된 첫 번째 이상 징후는 할머니의 서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부탁으로 서재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책장 뒤쪽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의 교통사고 기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이 기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더구나 그 기사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제가 들었던 사고 내용은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남편의 차를 덮쳤다는 거였는데 기사에는 원인 불명의 단독 사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의 장례식장 사진도 있었어요. 하필 제가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는데 그 뒤로 희미하게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서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기억에 없던 모습이었어요. 이걸 발견했군요. 갑자기 들린 할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청소하다가 우연히. 괜찮아요. 언젠가는 보게 될 거였으니까. 할머니의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1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는 서둘러 서재를 나가셨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방에서 잠들기 전에 남편이 쓰던 손목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 시계는 분명 사고 후에 제가 집에 잘 보관해 두었을 텐데. 자정이 되자 2층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발자국 소리였어요. 할머니의 가벼운 발걸음이 아닌 남자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보는 순간 으악!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고 할머니가 급하게 내려오셨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방금 거기에.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곧이에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곧이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남편의 흔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향수 냄새, 발자국 소리, 때로는 그가 즐겨 부졌던 노래까지. 마치 그가 이 집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소주를 한 병 꺼내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 집은 40년 전에 지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이 동네에는 집이 많지 않았죠. 내 남편이 이 집을 지을 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특히 2층 서재는 남편의 취향대로 모든 것을 꾸몄죠. 할머니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마치 40년 전에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요.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었어요. 대신 동생 영희를 무척 예뻐했죠. 영희는 24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애를 잃고 나서 남편이 달라졌어요. 매일 밤 서재에 틀어박혀서 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주를 한 잔 더 드셨습니다. 어느 날은 죽은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로 영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꿈에서, 그 다음에는 현실에서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시간과 공간 사이의 문이라나, 뭐라나, 그런 말을 자주 했죠.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요. 한 사람을 이쪽으로 데려오려면 다른 한 사람이 저쪽으로 가야 한다고. 저쪽이라뇨, 할머니. 죽은 자들의 세계예요. 결국 남편은 스스로 그곳으로 갔어요. 영희를 이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집은 이제 두세 개의 경계가 되어버렸어요. 특별한 날이면 저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고 이쪽 사람들도 저쪽으로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다른 간병인들이 오래 못 버티고 나갔던 건가요? 네. 그들은 감당하지 못했죠. 하지만 순자 씨는 달라요. 당신에겐 이유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날은 평소와 같은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제 집에 가서 옷을 가져와 달라고 하셨어요. 꼭 지금 가야 해요. 해지기 전에 돌아오세요. 할머니의 말씀에는 평소에는 없던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챙기는데 문득 서랍장 깊숙이 보관해둔 남편의 유품이 생각났어요. 왠지 모르게 그의 사진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졌습니다. 서랍을 열자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서둘러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벨을 누르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벨을 누르려는 순간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야.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3년 전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목소리. 심지어 그가 즐겨 입던 회색 카디건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당신,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분명히 만져졌어요.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 맞아요? 제가 미쳐가는 건가요?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어. 그때 2층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위로 올라오세요.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릴 때가 됐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죠. 각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인생이
아니 어쩌면 제 현실 자체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 2층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표정이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가족 표지의 책과 몇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순자 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문을 향해 달려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순자야, 도망가지 마.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싫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이건 분명 꿈일 거예요. 아니면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드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40년 전의 흑백 사진이었어요. 할머니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연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금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가죽 표지의 책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으려 했죠. 그리고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분명 꿈일 거예요. 아니면 제가 너무 지쳐서 환각을 보는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남편의 손길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의 체온, 그의 향기. 모든 것이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난 내가 이해하길 바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진 마. 천천히 받아들여도 돼.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남편과 다시 만난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어요. 이 모순된 감정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을 설명해 드려야 해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40년 전 우리 남편은 이 책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가죽 표지의 책을 조심스럽게 펼치셨습니다. 동양의 어느 절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했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는 방법이 적혀 있다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동생 영희가 사고로 죽고 난 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를 되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죠. 그러다 마침내 성공했어요.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요. 한 영혼을 이승으로 데려오려면 다른 영혼이 저승으로 가야 했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분명 싫지 않은 감촉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자발적으로 저승으로 갔어요. 영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이 집은 이제 두세 개의 경계가 되어버렸어요. 음력 보름이나 특별한 날에는 저승의 사람들이 이승으로 올 수 있게 됐죠. 그럼 제 남편도. 네. 당신 남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순자 씨. 할머니의 고백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당신 남편은 우리 영희의 아들이에요. 영희가 이승으로 돌아온 후 낳은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었죠. 언젠가는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할머니의 조카였다니. 그 교통사고도 사실은 제가 만든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순자 씨, 이제 희망이 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남편을 다시 이승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가 저승으로 가야 해요. 그래야 당신 남편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되려고 해요.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살아온 것도, 당신을 이 집으로 데려온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이제 제가 저승으로 가면 당신 남편이 완전히 돌아올 수 있어요. 남편이 제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이것이 정말 현실일까요? 그리고 이런 선택을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잠깐만요. 그럼 그날 그 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날 아침 당신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고.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받았던 전화. 평소와 다르게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통화하던 모습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모든 걸 털어놓았죠. 그의 출생의 비밀도, 그가 왜 이승을 떠나야 하는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영희 이모의 사진을 보여주셨어. 내가 어릴 때 찍은 사진과 너무 닮아서. 그리고 그동안의 이상한 일들이 설명이 되기 시작했지. 어떤 이상한 일들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주 죽은 사람들이 보였어. 처음에는 환각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고, 특히 음력보름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였어. 할머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선택을 했어요. 스스로 저승으로 가기로.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잖아요. 트럭이. 그 트럭 운전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날의 일을. 마치 꿈처럼 흐릿하대요. 당신 남편이 스스로 차를 트럭 앞으로. 말씀을 못 잇고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미안해요, 순자 씨. 하지만 이건 운명이었어요. 저승에서 태어난 영혼은 결국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그를 다시 데려올 기회가 있는 거죠.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미안해, 순자야. 내게 이런 선택을 강요하게 해서. 하지만 난 정말 너와 다시 함께하고 싶어. 창밖으로 해가 점점 더 기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결정해야 해요, 순자 씨.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내가 저승으로 가고 당신 남편을 이승으로 데려올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멈추셨지만 그 뒤의 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현실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선택이었습니다. 남편과 할머니의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지만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집을 좀 둘러보고 싶어요. 제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먼저 서재의 책장을 살펴보았어요. 할머니 남편이 남긴 일기장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일기에는 저승과 이승의 경계에 대한 연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음력 보름날, 드디어 성공했다. 영희가 돌아왔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이제 이 집은 두세 개의 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희 이모님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온 후의 기록이었어요. 오빠가 나를 위해 저승으로 갔다. 이제 나는 다시 살아있지만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 내 아이는 저승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희는 임신 6개월이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승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대로였죠. 그리고 당신 남편을 낳았어요. 서재 구석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영희 이모님의 사진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지하실도 보여드릴게요. 할머니가 앞장서셨습니다. 지하실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양초들, 부적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의식 도구들.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원이 그려져 있었고 그 주위로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의식이 이루어져요.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문이죠. 할머니의 설명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음력 보름날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순자 씨.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가장 약해지는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할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해가 지면 모든 게 끝나요. 당신이 결정을 해야 해요. 저는 지하실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몰랐던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하실 구석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1980년대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중 한 장의 사진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것은 제가 어릴 적 살았던 양평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영희 이모님으로 보이는 분이 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영희와 당신 어머니는 절친한 친구였어요. 같은 학교 동창이었죠. 영희가 돌아온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당신의 집이었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너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 이모가 자주 너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 그리고 우리의 만남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어.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어머니도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단 말인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영희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당신과 우리 아들의 만남도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사진을 더 넘기자 더 많은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의 사진,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듯한 할머니의 모습도. 우리는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봐왔어요. 당신이라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이렇게 많은 비밀을 숨겨온 것. 하지만 난 정말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창밖으로 해가 점점 더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 선택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지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내릴 선택이 단순히 저와 남편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제 남편과 어떻게 지내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영희의 아들이니까, 저승의 기운을 타고 태어났으니까.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육아일기를 꺼내셨습니다. 5살 때였어요.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고. 무서워서 울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부터 저는 알았죠. 그 아이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항상 지켜봐 주셨어. 이상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셨지. 특히 음력보름이면 더 심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 집으로 데려와서 보름달이 뜨는 걸 함께 봤죠. 이 집에서는 오히려 더 편안했으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할머니 댁에 다녀온다며 외출했던 날들. 그날들이 모두 음력 보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이승에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죠. 마치 이 세상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처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 내가 힘들어할까봐 말하지 못했어, 순자야. 내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날 사고를. 네.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더 이상 이승에서 버티기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당신이 있으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그 아이가 다시 온전히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는 난 이미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예요. 영희와 우리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때가 됐죠.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보름은 특별해요. 40년 만에 찾아온 대보름이에요. 이날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가장 약해지는 날이죠. 그래서 영혼의 완전한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습니다. 순자야,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야. 내가 완전히 이승으로 돌아온다는 건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심장이 뛰고 체온이 있는 진짜 사람으로. 할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해요. 제가 완전히 저승으로 가야 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때 갑자기 지하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원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시작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원 안에서 흐릿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와 영희 이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언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완전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40년 동안 이어져 온 한 가족의 이야기였고 사랑과 희생의 대가였던 거예요. 순자 씨. 영희 이모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 하지만 이제 당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야. 난 내 선택을 존중할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널 사랑해. 창밖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원한의 빛이 점점 더 강해졌고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이어져 온 한 가족의 운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영혼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그가 늘 음력 보름이면 불안해하던 모습, 가끔 허공을 바라보며 놀라던 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던 걸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어쩌면 날 떠날까봐 두려웠어. 원한의 빛이 더욱 강해졌고 영희 이모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순자 씨. 결정하셔야 해요. 그때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보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할머니.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남편을 다시 데려올 수 없어요. 모두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저승의 영혼으로 태어났다면 그건 그의 운명이에요. 제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를 이승에 붙잡아두는 건 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닐 거예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야. 여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이해해요. 이승에서의 고통, 그리고 저승의 목소리를 듣는 괴로움. 이제는 당신을 편히 보내드릴게요.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
정말 그래도 될까요? 네. 이게 맞는 선택일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때로는 보내주는 것도 사랑이니까요. 원한의 빛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원한의 빛이 황금빛으로 변하며 지하실 전체를 밝혔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가와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내가 이해해줘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순자 씨가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영희 이모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순자 씨, 우리 아들을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해줘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원안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작은 회오리 바람처럼 돌더니 남편의 모습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널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어. 여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마. 난 이제 편안해질 거야. 그리고 너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 원한의 빛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과 영희 이모님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고 그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남편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순간 강한 빛이 번쩍였고 그들의 모습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요, 순자야.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빛이 완전히 사그라들었을 때 지하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한남동 할머니의 집은 이제 저의 것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제게 남기고 그날 밤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음력 보름마다 지하실의 원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가끔은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다며 제 선택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현명한 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오랫동안 저를 안아주셨어요. 이제 저는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이 집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죠.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요. 가끔 손님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보내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음력 보름이면 여전히 남편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차갑지 않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평화로운 모습으로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제가 말하면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너도 행복해 보여, 순자야.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그 형태가 변할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름달이 떴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로.